네, 중국에 보면 양회와 함께 온다고 하죠. 지난 월요일에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정협이 개막됐고 어제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회가 본격 시작될 건데요. 그간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컸던 만큼 어떤 부양책이 나올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분석에서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중국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무튼 중국 양회 시작됐으니까 봄이 왔다 싶긴 한데 뭐 이 두 행사, 이 양회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올해 일정의 시작이죠. 정치 일정의 시작이고, 특히 양회는 이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정치 협상회 지금 지적하신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인민의 대표 대회가 없었고, 이 정치협상회의가 재헌국회 역할을 해서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회의가 1954년 9월에 열린 게 1차 전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가 열리고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가 열리는데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에. 예. 특히 우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주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간의 시정 방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정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지금은 좀 시스템이 뭐 시진핑 1인 체제 이렇게 돼 있었지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장저민 쭈롱지 체제, 호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꼭 이렇게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얘기를 했고 이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면서 올해 경제를 이렇게 이끌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예산안은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걸 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시진핑 리커창만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서로 노선이 좀 다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진핑노믹스와 커창노믹스 이런데 지금은 이제 진핑노믹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한 해의 중국의 시정 방침을 얘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의고 정치협상회의는 이제 자문기구로 한 발 물러난 거죠. 근데 자문기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 정협 밑에 다양한 단체들, 예를 들면 우리 뭐 한경련 같은 데 해당하는 뭐 중국 총공회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또 이 집단의 중국이 만들어 놓은 당들이 있습니다. 민주당파 이런 데가 전부 정치협상회의의 관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정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해의 정치 일정을 알리는 시작이고 전인대를 통해서 경제성장률, 예산 뭐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올해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 양회를 앞두고 화제가 된 게 1993년 이후에 폐막식에 진행되던 총리, 총리는 경제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시진핑 1인 체제가 너무 공고해지다 보니까 이런 그 기자회견이 사라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1, 2기에는 그 리커창 총리라는 분이 그래도 경제를 꽤 잘 아는 분이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는데 리창 총리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기자회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총리 입에서 뭐 새롭게 나올 게 없고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기자회견이라는 게 이제 외신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인데 거기에서 시진핑 시스템과는 좀 다른 의미의 어떤 뭐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질문 자체가 또 그렇죠. 좀 공격적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원천 차단을 하자라는 게 더 이제 큰 것 같고, 근데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91년에 시작이 돼서 93년부터 정례화가 된 그 기자회견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 경제 자신감의 반영이거든요. 어떤 질문이 와도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상실된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의 국외 기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곤란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하면 중국이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미연에 차단하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시진핑 노믹스가 모든 걸 관장하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묻지 뭐 마라.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완전한 1인 체제에서의 나머지는 꼭두각시들처럼 투자자들이라든가 경제 관찰자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전인대를 앞두고 뭐 모두 주목했던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얼마로 가느냐인데 일단 5% 안팎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치적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온갖 것 끌어들여서. 근데 이제 정말 그거를 과연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래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워낙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3% 성장하고 작년에 5.2% 성장을 했단 말이죠. 기준점을 그걸 잡고 5% 내외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워낙 밑에서 올라와서 그랬던 거지,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들, 예. 뭐 이 부동산 장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실업도 실업률 있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고 있으면서 그 전에 워낙 없던 데서 반등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양회가 특히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니까 이게 열리기 전에 지방 양회들이 열립니다. 지방에. 예. 그러니까 뭐 북경 인민대표대회 이런 데서 올라온 걸 전부 종합해 보면 한 5.4% 정도. 물론 이제 계획이니까. 계획은 항상 좀 그렇죠. 포장이 되게 예.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5% 내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뭐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작년보다는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섣불리 높은 그 소위 성장률을 제시했다가 지켜지지 못하면 그거는 국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좀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내놨다가 지금 미 대선이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서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AI 분야라든가 이건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 보겠다 이러면 그게 또 과학기술 그 분쟁과 더불어서 제재만 커지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는 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사실 뭐 약간의 의지를 담아서 조금 그렇죠. 실제보다 네, 높게 잡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 적자를 얼마로 잡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목표치가 GDP의 3%, 4조 6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750조 원인데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작년에도 한 3.8% 정도 했거든요. 물론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정해놓죠. 재정 적자율은 뭐 3%로 유지 이렇게 해놨고, 작년에는 조금 이제 그 소위 리오프닝 정책을 하면서 조금 풀어서 3.8%가 됐고, 다시 지금 이제 3.0%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한 1조 위안 정도 장기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거를 예상을 해보면 올해도 3% 후반대 재정 적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인 부양 효과가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 중국, 지금은 또 그런 목소리마저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왕 한번 할 거면 양적 완화를 예. 해서라도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면 이제 난감해지잖아요. 더 이상 카드가 없는 예. 셈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지금 주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나 이럴 때 이제 했던 그 보조금 정책, 예. 뭐 중국이 요새 뭐 디지털 화폐 얘기하니까 심어줘서 좀 쓰게 해보자, 이런 것도 지금 선뜻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3%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3.3% 후반대로 가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부양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럼 여전히 투자자들은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하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 시각인데요. 전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부처 단위별로 이제 세부 조치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주도, 1인 주도 경제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계 소비 부진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히 중국 경제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비가 중국 전체 경제의 56%를 견인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포션이 이제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자꾸 저축이 높아지니까 작년에는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중국 경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11일에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내수가 산업발전 다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항상 내수를 강조하다가 산업발전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근데 요번에는 다시 내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는데도 중국 정부의 생각만큼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수 진작 조치를 하는데 지금 새롭게 제시하는 내수 진작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쓰던 거 새 걸로 좀 바꿔 써라. 뭐 재구매 정도 이런 개념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소위 소비 심리를 건드리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내부적인 이 위기를 스스로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제 경기의 회복 이런 쪽에 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약간의 그 조정과 시간을 끌면서 구조조정도 좀 같이 해보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장기 침체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 카드도 쓸 수 없는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태로 가면 세계 공장 뭐 또 이런 지위마저 상실할까 봐 사실 중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같이 투자하고 같이 성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 새로운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미운하거나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 진작은 우리 경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커가 들어오면 뭐 소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이번 춘절도 그렇고 안 써요. 맞습니다.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도 유커들의 소비라는 거 이것은 과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아주 안 쓰죠. 가성비 소비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봉쇄 경제가 되고 물류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대체재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그런 걸 쓰는데 물론 중국의 관광 수요가 풀리면 첫 여행지로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뭐 보통 1억 5천만에서 2억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한국에 1,000만 명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요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커 소비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심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저거는 꼭 사야겠다라는 제품이 한국산의 제품이 있지 않으면 유커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구매력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결국은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뭔가 한국에만의 독특한 그리고 앞서가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와 같은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이런 건 형태는 없어지겠죠. 이제 더 이상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중국도 이제 1인당 소득이 뭐 $10,0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물건이 부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심리적인 만족, 가성비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고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이 탄탄해야 되는데 실제 이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해법도 좀 나왔습니까? 뭐 계속 5.5% 유지 실업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이 청년들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특히 AI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의 이 기업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거기 가서 자기가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소비와 고용 이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 활동이 잘 돌아가야 취업률이 올라갈 거고 취업률이 올라가서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또 소비를 하고 그래야 또 기업 활동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상징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뭐 취업률을 올리겠다. 1,200만 개 일자리를 작년에 창출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한 글자 바뀌었습니다. 1,20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식으로 나 때는 어려워서 우리가 농촌에 가서 창업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설득할 수는 전혀 없거든요. 완전히 시대착오죠. 그렇죠. 그런 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작년에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외자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분야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분야가 올라오려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미국과의 제재가 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면초가인데 어쨌든 이런 걸 돌파를 하려면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숫자 장난 한다고 그러죠. 작년에 7월에 뭐 21%가 넘어서 발표를 안 했다가 올 1월에 14.9% 무슨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이런 뭐 의사만 있어도 취업을 한 걸로 1시간만 해도 뭐 취업을 한 걸로 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14.9%는 높은 거죠. 엄청 높죠. 실제로는 뭐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거의 반은 노는 것 같다. 졸업하고 못 찾는 것 같다. 일자리를.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게 이제 국가기관,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건데 국가의 녹을 받는 직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정부 같은 데는 그 소위 선생님들 월급도 못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 심리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면 취업을 안 하고 안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더 사람들도 소비가 안 되는 이게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양회는 큰 흐름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 진작하겠다, 뭐 1,000억 위안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큰 흐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 양회 끝나고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중국이 이 반등하는데 굉장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이제 중국의 앞날이 그렇게 썩 밝지만 못하다는 게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이게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다양한 해법을 많이 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0.6명. 중국도 1.09명이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 또 그 소위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평균 연령이 인도나 이런 데 비해서 10살 이상 높아요. 그러면은 젊은 노동자들을 찾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그 생산을 많이 하게 하려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집값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타가소 시설 이런 거하고 또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인구 정책에서 가장 큰 미스가 한자녀 갖기를 이미 10여 년 전에 폐기했어야 된다.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던 거거든요. 그건 너무 늦은 거죠. 그게 지금 2,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은 15년이 또 걸리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전국 인민대표대회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큰 흐름만 얘기를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들은 사실 나오지 않고 있죠. 뭐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 자, 중국 증시 아주 침체를 많이 오랫동안 겪었죠. 양회 전에 이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추고 뭐 대출 우대금리 5년물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하고 뭐 앞으로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한 거거든요. 작년 8월부터 따져보면 웬만한 조치들은 한 번에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게 또 환율에도 또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인민폐 방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그 5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저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 이번에도 원래 뭐 0.05씩 하다가 뭐 0.25까지 이렇게 내려 몇 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시장의 반응을 보여야 그 다음 조치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좀 주저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주저하다 실기한다라는 거죠. 일단 마중물을 확실하게 한번 부어서 뭔가를 끌어내는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외국 기업들이 중국이 확실하게 경기 부양 의지가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갈 텐데 왜 그런 걸 주저하느냐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리창 총리가 그런 걸 지금 전혀 예.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도 잘 안 먹히는 유동성 함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중진국이 됐을 때 우리도 겪었던 중진국 함정. 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부동산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이 빈집이 쌓여간다고 하는데요.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양책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부동산 관련 부양책은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득이 생겨서 사야 되잖아요. 사야지 이게 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다 맞물려 건설에서도 있네요, 그렇죠.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내구재 산업과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빈집이 뭐 과장되게 뭐 1억 채가 넘는다라는 데도 있고 중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800만 채 정도가 당국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비어 있다. 800만 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양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은 부동산 회사들이 최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작년에부터 이미 한 50개 정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살릴 만한 기업들은 우리가 끌고 가면서 나중에 뭐 국유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발전 방식 경제 성장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 바꾸기가 어려운 게 정부 재정 수입의 40%가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끊어버리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한 번에 급격하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적어도 5년, 10년을 안고 가야 되는 장기 리스크로 천천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산업 정책은 또 우리 기업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것을 소위 말하는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육성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에 좀 영향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경쟁 산업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그 중국이 계속 코너에 몰리면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원자재, 예. 원재료를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런 데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런 양회나 이런 데서는 그 자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이런 걸 세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위 미국이라든지 그 중국을 주시하는 국가들이 주목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 중국은 AI 발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한 또 6개 분야에 중점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영향을 덜 받고 한국이 기존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고급 중간재들을 갖고 있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간재는 이제 중국에서 다 그 뭐 이미 다 자체 해결이 되니까. 대체가 됐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들을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소위 윈윈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찾아서 고급 중간재를 개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중국과 교역 구조를 자연스럽게도 바꿔지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위적으로도 좀 조정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뭐 사실상 미국의 그 대선 대진표는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미중 관계 이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해놨던 거에 자기 걸 더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뭐 규범에 규칙에 기반한 뭐 이제 이런 질서 구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든이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 재선이 되면은 원래 자기가 했던 대중 정책에다가 바이든의 대중 정책 플러스 자기 대중 정책을 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관세가 지금 25%인데 바이든이 원래 내려준다고 그랬다가 못 내렸잖아요. 이거를 60% 이상 하겠다. 또 이랬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미국의 근원 인플레를 건드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다만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구도가 될 거고, 중국은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대미 항쟁 노선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시진핑 체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건 아니다. 성장이 완만할 뿐이지. 거기다가 트럼프 4년도 버텼고, 바이든 4년도 우리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제 애국주의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호로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 더 어려워지겠지만 바이든이 돼도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회복 가능할까요? 바꿔야 삽니다. 바꿔야 사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코너에 몰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새로운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시진핑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돼야 경제가 살죠. 왜냐하면 뭐 늘 말씀하시지만 경제는 심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외 투자자, 국내 투자자,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좀 바뀔래나 보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빨리 발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뭐 전인대 뭐 양회에서 이런저런 미시적인 정책 펴는 것보다 신뢰를 되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 강준영 교수님과 전인대 주요 내용 짚어봤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의 전정규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국입니다. 예, 이제 중국 전인대 정협 다 개막했습니다. 어떤 점을 시장에선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요.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정책의 목표는 아무래도 성장률 목표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목표가 5%로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근데 5% 내외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높은 목표거든요. 작년에도 5%였습니다만 작년에는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가 좋았고 올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도 둔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높은 목표를 제시한 건 좋았는데 그 옆에 있는 정책에 대한 내용, 특히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정책하고 정부가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은 작년 전인대와 똑같은 톤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 부양을 더 세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높은 정책 목표에 대비해서 부양 정책의 강도가 좀 떨어지니까 목표랑 내용이 서로 좀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전인대 목표를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달성해 왔기 때문에 안 되면 추가적으로 부양하겠지라는 또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중국이 부양책을 안 낸 게 아니죠. 근데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화끈한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중국이 확실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 배경이 뭘까요? 네, 중국 정부의 정책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정부가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쓰면 또 이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 지방 정부가 상당히 이 재무 구조가 좀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고 또 재정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의 토지 매각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2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1년에 8조 위안씩 팔던 토지 매각이 작년에는 거의 5조 위안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3조 위안 정도가 빵꾸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하나고 그리고 또 돈이 물에서 쓰게 된다면 지금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는데 또다시 버블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지만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걸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산업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조금 더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개방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간에 이 증시만 놓고 보면은 지난 2월 달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확대하는 이런 정책도 펴고 있는데 양회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과거에 많았다고요. 이번에 어떨까요? 예. 양회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주로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반응이 특별히 좋았던 때가 있어요.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4년, 15년, 그리고 2019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거나 돈을 많이 풀었을 때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경기에 대한 부양의 강도가 강했을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경기 회복을 또 이끌어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아직까지의 나온 경기 부양 강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 전인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1월 달에 주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부양을 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민은행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민은행이 좀 더 강하게 금리도 한 100bp 이상, 지준율은 거의 150bp 이상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의 그런 또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회복은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회에서 나온 정책이라든지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중국 경제 올해는 좀 회복할까요? 올해는 5% 성장률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이 정부의 역할이 큰 상태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재정 부양이나 아니면 통화 완화 정도 작년과 비슷하게 가게 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하고 좀 좋은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고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통화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곧 아마 소비랑 부동산 부양 정책이 아마 일주일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톤을 높여나가면서 신뢰를 높여나가게 되면 2분기부터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주택 가격이 조금씩 바닥 잡고 올라가게 되면 가능할 텐데 만약에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2분기부터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채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흥에 대한 리스크도 확산될 수가 있구나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정부 정책이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앞으로 3개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